여기서 할까요? 앉아서. 예. 예, 오늘 주제는 인문 좀 이야기를 나누자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인문에 대해서나 인문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질문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인문 도시에 대해서 특히 광산 인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의미에서 제가 또 생각을 했고 또 인문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사유, 생각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그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쯤 눌러요? 됐나요?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즘 인문 도시가 됐든 어떤 인문학이 됐든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제 있는 게 사실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도 하고 쭉 해왔습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어떤 뭐 판사님이든 뭐 검사님이든 교수님이든 다 이 인문학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많이 다들 배웠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 이제 그런 저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사회가 그 인간다움에 대한 그런 사유나 성찰을 제대로 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민 또는 우리 행정도 우리가 그 인문학적으로 또 인문적으로 그 우리의 수준 사유의 그 어떤 그런 시선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고 우리 도시 환경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 충분히 뭐랄까요 그 반영되고 있는 것이냐 또 더군다나 우리 이제 광산구는 지속 가능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제 또 우리 광주시도 뭐 인공지능 도시 이렇게 지향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지속 가능 광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문에 대한 인문 도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막 그러면 이제 인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표에서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예요. 인문은 어떤 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 특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사변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질과 우리 삶의 어떤 현상들을 그 보는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문학의 방법이 이런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사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만큼 이런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유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느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세 번째에 대한 좀 주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인문 그러면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우리 문학 작품 읽는 거, 독서하는 거. 우리 오늘 또 이제 독서 담당하는 부서 우리 먼저 직원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인문도시 그러면 독서하는 거, 대체로 이제 이런 도서관에서 하는 어떤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인문이라는 것이 이런 인간다움에 대한 사유고 그런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범주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언어학 쪽의 문학이랄지 이런 예술이랄지 뭐 이런 공간이나 이런 건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왜냐? 사람이 삶의 방식이 사유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표에서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네 번째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별로 않더라고. 인문학에서는 이상해. 그걸 이 사회에 대한 것을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이랄지 사회 경제적 질서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도 어떤 사람과 관계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그런 어떤 가치 속에서 만들어내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회에서의 어떤 뭐 토론이랄까 또는 어떤 사유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네 번째도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간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제 행정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여서 이 차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대부분이 문화도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지향하고, 또 어떨 때는 인문도시, 또 어떤 도시는 인본도시,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 우리는 사람을 중시해, 시민을 우선해, 시민을 중시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화도시고 뭐가 인문도시고 뭐가 인본도시지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은 제가 자세하게는 구분을 못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쓴 겁니다. 그래서 인본도시는 인간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우리가 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나 또는 모든 것이 환경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것에 좀 비판적인 사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인문은 여기서 제가 썼습니다만 이런 문화현상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또 인간다움에 대한 어떤 사유 과정이다. 특히 인문학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나는 이제 이해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인문도시는 뭔가, 그러면 앞에서 인문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인문도시는 인문 정신,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 또는 가치, 어떤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의 어떤 가치와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현해낼 거냐. 행정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쪽을 어떻게 구현해내지 하는 것이죠. 도시 환경이나 정책이나 시민의 일상에 인간 중심의 가치로 재편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럼 가치는 뭐냐? 인간 중심의 가치는 뭐냐?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이거 철학적이 되니까 결국은 사실 인간 중심의 가치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소통과 토론과 공유를 통해서 어떤 공감을 이루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인간다움의 어떤 뭐랄까요, 도시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인문도시에서 이
추구하는 이념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요. 인간 중심 가치 실현,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곧 인간다운 어떤 삶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이 인간다운 도시가 추구하는 이념이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이 인문적 수준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양이 높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인간다운 우리의 어떤 주체성이나 우리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인문도시다. 모든 우리 도시 일상에 이런 인간 중심의 가치로 우리 도시를 만들고 재편하는 어떤 이런 것이 인문도시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인문도시에서 그러면 가져야 될 주요 영역이라 할까요? 관점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첫째는 사람 중심의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이제 뭐 사람을 배려한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환경, 뭐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주로 다루는 어떤 영역이 인문자산, 우리 지역에 그동안 축적된 인문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활용을 통해서 도시를 어떻게 재창조할 거냐,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속에서 인문활동, 우리 시민들이 인문활동들을 더 증진시킨다, 뭘 한다, 이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가 있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어떤 가치가 서로 어떻게 양립을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도시들이 우리 인문도시 이야기하고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3번째 해당되는 대부분 여기에요. 독서, 광자, 그 다음에 뭐 체험, 축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더라.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인문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모든 도시들이 다 인문 도시인데 특별히 인문 도시라고 좀 강조하는 도시들을 몇 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체로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도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는 도시들이 우리 도시가 인문도시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남에서 목포시는 이제 다도해라는 섬이 갖고 있는 어떤 인문적 자원들, 그 다음에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인문도시를 추구해요. 여기서도 하는 것 보면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강좌, 탐방, 학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유성구도 가봤습니다. 유성구도 보니까 여기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향유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영화 감상, 뭐 사회 문제의 인문적 담론, 그래도 나는 유성구는 제 관점에서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 이것은 조금 좋게 봤어요. 대부분 사람 다른 데는 뭐 그런 독서하고 탐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다음에 창원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문 자산과 문화적 특색을 발굴하고 그걸로 브랜드화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인문광자, 인문체험, 뭐 인문 주간 행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 광주 동구, 저도 광주 동구 인문도시위원회 이렇게 뭐 참여해서도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동구가 이제 인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동구도 가서 보면 독서, 광자, 인문 활동, 시민들의 인문 탐방하고 축제하고 이런 것을 주로 행정에서 이제 하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제 개인적,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간다운 본질과 가치로 현 사회의 문화나 제도에 대한 통찰적 사유가 없더라. 우리 삶의 어떤 현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그러려면 서로 생각을 깊이 있게 교감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제가 조금 인문도시로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는가. 또 우리 사회의 오늘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인문도시라고 하는 도시와 문화도시라는 도시에서 하는 일이 무슨 큰 그 차별화되는,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광산구의 인문 관련 주요 사업 활동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분류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그냥 분류해 본 거예요. 대체로 뭐 많은 그 인문학, 인문도시 여기서 보면 그 정책들이 대부분 분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학습, 관람, 인문 자산, 그다음에 인문도시 그 인프라, 환경이죠. 도시 환경. 그다음에 축제, 시민 동아리. 제가 하나 딱 넣은 것은 토론이에요. 조금 특별히 더 넣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봐가지고 우리 광산의 여러 그 정책이나 사업들도 한번 일단 넣어봤어요.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광산 아카데미. 제일 많이 하는, 모든 도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거예요. 평생학습. 평생학습에서 강좌하고 강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 이제 주로 어디서?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오늘 또 도서관 관련된 우리 팀에서 오신 거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문 자산을 활용한 것들이요. 우리 광산구는 인문 자산으로서 인물을 꼽으라 하면 한 4분 정도 예시를 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인문 자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죠. 해설 뭐 이런 것이고, 그다음 관람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축제도 뭐 아시는 건데, 축제도 우리 이제 뭐 광산 뮤직 페스티벌도 있고, 최근에 그 성공한 것이 광산 세계 야시장 축제도 있고, 또 마을에서는 다 마을별로 공동체 축제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되고, 시민 동아리 말씀 안 드려도 뭐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 16개 단체 평생학습 동아리 뭐 40몇 개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인프라 잘 아실 거고, 토론이 독특한, 어찌 보면 광산만의 저는 어떻게 보면 인문도시에서 하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게 광산 사회적 대화, 마을에서의 주민총회, 뭐 토론, 그다음에 최근에 엊그저께 했던, 난 너무 그거 좋게 봤는데요. 우리 청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토론대 뭐 이런 거, 청소년들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는 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광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문 활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인문도시 하면 제일 먼저 기본계획 만들잖아요. 기본계획. 대부분 도시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문도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의 구성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영역은 인문학 저변 확대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이것은 주로 아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수원시는 시민교양 아카데미, 뭐 영주는 이제 그 유교문화재에 이어서 뭐 선비문화, 유의정신 기반 프로그램 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죠. 책 읽는 도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게 원시티 원북. 그래서 온 시민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읽고 토론하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계획에 들어가는, 정책에 들어간 두 번째가 도시 인프라 및 환경 조성이죠. 그래서 도시 공간을 인문학적 영감을 주는 장소로 바꾸는 어떤 것이죠. 대체로 하는 것들이 스토리텔링이죠. 인문 자산이나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해설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또 그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인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죠. 인프라하고 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이라 비롯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그러는데, 수원시가 111.111cm 복합 문화 공간
어떤 사례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거 뭐지 찾아보니까 그 대유평 연초 제조창 알죠? 담배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건물을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채 문화 제조창으로 만든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광주도 상무소각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죠. 그와 비슷한 유사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인문도시에서 다루는 이제 일반적인 정책이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행정 기반 마련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그 담당 부서를 만들고, 또 인문 공동체 구축은 마을 단위별로 이런 주민 조직을 중심으로 이 인문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을 가꾸고 재생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 항상 우리 정부의 국가 어떤 그 평가에서 할 때 인문도시 이야기하면 항상 이 거버넌스를 중시하잖아요. 이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졌냐. 이제 이게 세 가지 영역이 대체로 인문도시 정책에 또는 계획을 만들 때 똑같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것들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광산만의 인문도시는 어떻게 가야지? 이제 저는 이따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아까 그 여러 인문도시에서 또 인문학에서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광산구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돼야 한다. 인문도시가 실질적인 어떤 우리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상에 대한 깊은 사유만 할 게 아니라 플러스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토론이 있어야만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창조적인 인간다운 도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서관에서 책 보고 책 읽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이제 이런 것을 저는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런 사회 문화 도시에 대한 지식 안목 또는 판단 또는 표현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에서 방향을 잡고, 그래서 민주주의,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성, 공동체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문도시를 통해서. 그래서 목표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법론으로는 그래서 시민의 인문적 시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토론이 있는 광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광산만의 특성은 토론이 있는 광산.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토론 있는 광산을 구현해서 이런 민주적 시민의식, 공감력 제고, 시민의 주체성을 키우고 합리적인 어떤 이런 시민의식을 키우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 광산만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해야 될 일이 뭘까? 자, 첫 번째는 가치지향 중심의 토론 도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사회 현상 또는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현상을 주제로 해서 이런 시민 참여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지금 하고 있는 광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고도화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주민 토론, 주민 총회를 인문학과 연계해서 우리 사회의 현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청소년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지향 중심의 토론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보자, 활성화해보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민주도 인문학 학습 활성화가 나는 좀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인문학은 다 그 전문가들 불러서 강의 듣고, 그런 강의는 요즘
안 들어도 된다. 왜냐?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이 있다. 행정에서까지 나서서 무슨 강좌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광산 아카데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도화하고, 중요한 것은 생활 아카데미. 시민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것은 이제 마을에서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저는 이제 생활 아카데미, 지혜를 나누는 공동체, 이제 저는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좀 더 인문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제안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중요하죠. 이게 도시 환경의 인문학적 디자인. 그러려면 도시, 우리 광산구의 인문 자원들을 조사 발굴해서 인문학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원을 인문학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산의 매력 있는 도시 또는 문화도시, 뭐 이런 도시의 어떤 인문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겠죠. 이게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고, 네 번째로는 다른 데서 별로 아는 것인데 좀 제가 강조하는 게, 직간접적으로 인문답사를 좀 권장하고 싶다. 왜냐? 우리 시민의 행정의 시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려면 다른 도시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에 대한 직접 가서 볼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인물이 4명의 어떤 인문학적 인물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광산 인문학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민 투어를 해서 기대승 월봉소원에 가면 기대승 이야기는, 우리는 왜 이런 게 잘 안 되냐 하면, 우리 가면 유학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저기 써있더라고. 기대승의 철학을 가르쳐야지.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 이론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쳐. 이것을 서양 철학과 비교해서 이걸 쉽게 가르치면 우리 철학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죠. 윤상원 생가에서 가면 민주주의에 대한 인문학 또는 생활 속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데야 되고, 임방울도 마찬가지고 박영철 시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자꾸 마지막으로 이걸 공부를 좀 더는 많이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우리 광산구가 지금까지 해온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 현상을 너무나 인문학적으로 깊이하지 말고, 이것도 인문학이고 인문인데 우리 그냥 그 소설책 읽고 시 읽고 이거 인문이라고 너무 협소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결국은 원래 인문학 이런 것이죠.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해야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사유와 토론을 하는 인문학교, 사토 인문학교를 저는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오히려 이런 것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 이런 이야기, 예시를 든 건데요. 헌법과 생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거 지금 인문적 현상이잖아요. 인문학이잖아요. 이것도 다. 법도 우리가 다 이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지속가능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인공지능 사회가 우리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일자리 이야기 등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기후위기와 불평등 또는 기후위기와 안전에 대한, 또는 금융자본주의와 경제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인문학이 아니야. 이건 경제학이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우리가 토론과 짚은 사유와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부터 광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사회도 만들고, 특히 우리 광산이 우리 처음 회의, 우리 기획단 회의 처음 할 때 광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때 우리 팀장님이 광산하면 대부분 광산 좀 촌스러운 어떤 이미지? 뭐 이런 이야기에서 대체나 우리 광산이 좀 이렇게 농촌에서부터 와가지고 조금 주변부적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거기 가면 이렇게 뭐 공장들만 있는 도시, 또 거기 가면 어디 농촌에 사람들이 꽉 막혀 있는 도시, 잘 소통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광산에 또 어찌 보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어떤 한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한 인문의 도시, 인문학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독서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뀔까? 좋은 도시가 될까?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그래서 우리 도시만큼은 특히 우리 박병규 청장님이 지속 가능한 도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아젠다들 던지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뭐 또 모든 것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들 극복하면서 한 단계 나아간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면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죠. 이 인문학 시민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물론 이런 일을 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어렵죠. 고민을 많이 해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도 많이 들을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예? 어쨌든 그 너무나 어려운 주제를 또 맨날 며칠을 또 잠 못 자고 고민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노고를 치하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도 쉽지 않지만 이게 토론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너무나 방대한 주제에서 그냥 여기는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막 대책 없이 그 얘기해도 좋으니까 오늘은 조금 그 특별 주제나 어떤 범위를 제한 두지 않고 평소에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한두 시간에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주제 같으면 진작 우리 사회가 좋아졌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우리가 고대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그 주제를 아직도 못 풀고 있잖아요. 여전히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인문학 하면은 늘 본질적인 질문부터 하잖아요. 인생은 뭔가, 뭐 삶은 뭔가, 뭐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직도 우리가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 그런 걸 떠나서 평소에 생활 주변에서 느낀 것도 좋고 좀 이런 점만은 좀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도 이제 이런 쪽에 김재철 박사님하고 평소에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가 민주화 도시라고 하고 인권 도시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부터 쭉 근대 도시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주가 부정적인 그 테마로 1등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아까 김재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생각과 공부와 교육과 여러 가지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뭔가 행동으로 엮어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보편적으로 전 시민에 이렇게 확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체감을 못하는 거죠. 아, 광주 갔더니 역시 민주도시, 인권도시답더라.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광주 갔더니 그냥 맛있는 음식은 많더라. 뭐 그 정도잖아요. 예. 그런 게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광주가 문화도시, 예술도시 이런 것들을 표방해 왔지만 때로는 과거에 젖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다방에 가면 뭐 그림이 막 한 20, 30점씩 걸려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광산구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서가는 정책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스럽게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일단 그래도 스타트를 끌으니까 신우진 교수님이 한 말씀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오늘 담아서 제가 오늘 또 시간이 돼서 왔는데 참 나의 선택이 옳았을까 살짝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좀 뭐 대학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젊은 광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어디보다도 젊고 광산은 다른 걸로 대표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젊다. 그럼 젊다는 건 뭘까? 제가 여기 우리 정책기획단 여기 와서 청장님과 같이 논의할 때마다 항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의 시각에서 과연 우리는 논의하고 있을까에 대한 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그 주제 안에서 과연 이것을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저 안에서 공감대를 가질 건 어느 정도 될까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청장님께서 청년 토론대회 같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난상 토론이 되더라 좀 들어보자라는 그 취지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는 그렇다면 좀 더 손에 잡히는 걸로 그럼 우리가 단계별로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이런 우리가 이슈를 다룰 때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저도 사실 그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걸 다루는 걸 단기에 뭔가를 성과를 낸다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될까? 저는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집에 가면은 옛날 사진들 한두 장씩은 갖고 있고 옛날에 찍은 그때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추억을 남긴 건 많을 텐데 사실 요즘엔 다 사장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산에 대한 게 젊은 친구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저는 그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과 청년들이 한 세트로 이거를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의 정리로 끝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연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카이브를 우리가 만들자. 기존에 남아있던 사진들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 한번 공모를 한번 모아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자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각 집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각 대학에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동아리나 분반 활동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뭐 작은 지원이 됐든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과연 광산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아니면 새로운 곳인데 한번 가서 거기를 사진으로 찍고 뭔가 기억을 정리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작업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먼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노력들이 조금 전 아카이브로서의 어떤 의미를 한번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단기간 내에 되진 않고 저는 뭐 1년 정도 최소한 아니면 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한번 그런 노력들이 먼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카이브가 모이면 그다음에 뭘 할 건데 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그럼 2년 차 뭐 2단계는 뭘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저희가 7시부터 오늘 방송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청장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한 분 한 분씩 과거에 여기는 어땠어? 여기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여기는 영화관이 있었어.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광산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재해 볼까?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볼까? 그러면 뭔가 담았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걸 담아야 되지? 이분들은 어떠한 베네핏이 있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광산 구민이 함께 만드는 광산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책에는 저자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한 분씩 말한 것들이 그냥 한 줄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인 이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산 구민들이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광산구는 공동체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얻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저자로 연결되는 인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그날 한마디를 말씀하셨고 그게 그곳을 방문한 대학생에게 이야기했던 아니면 그냥 공동체 모임 안에서 그냥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아가면서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으면 사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공동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저자 몇 분한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뭘 해야 될 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광산 구민으로서 나의 한 줄이 기록된 기록서들이 남아져 있고 이 공간들은 내 후손에게도 나는 이런 것을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2년차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3년차 물론 2년차 뭐 3년차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 전 말씀하신 대로 토론도 너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참여하는 방식들은 웹소설이나 웹툰들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카이브나 기존에 만든 책들을 통해서 많은 재료들이 이제 쌓였죠. 이걸 통해서 한번 웹소설 또는 웹툰의 뭐 우리 컴피티션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이걸 배워가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입혀가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걸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안입니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젊은 층은 우리 역할은 뭐냐? 그냥 자료 수집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중심이 되고 우리가 과거부터 미래를 꿰뚫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갑자기 듣고 한 얘기라 어떤 내용이 정합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서 가다듬어서 뭔가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광산구를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고 이 안에 좀 더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짧은 생각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사실 발표는 상당히 브로드한 내용인데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광산구에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주셨고 특히 청년이라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그 과거와 연결을 시킬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무튼 인문학적 아카이빙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국에 인재가 한 명 전남대로 굴러왔습니다. 전대 유인태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인문학 박사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아카이브 관련해서 발표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최근에 오셔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인문학적 어떤 아카이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간 그다음에 삶, 일상, 기억, 역사 이러면 이제 예를 들면 송정시장 지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어쨌다고 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면서 구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사실은 이제 인문학 도시 여기에서 이제 기록이라든가 기록에 대한 공유 이런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잘 컨택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잘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지속적 어떤 이 디지털 데이터 일종의 아카이브 이런 쪽에서 자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뭐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건데 이제 길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인문학적 장치를 아주 잘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인문학 도시를 만드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산을 가더라도 어떤 명언 하나 있으면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어떤 그 인문학적 장치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그 다 박사님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제 와닿아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인문 도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찰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또 함께하는 시민 이런 형태로 이제 기결되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인문학에 대한 어떤 이 우리의 이제 그 사업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복지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실용적 인문학이 돼야 될 건데 이제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50대나 60대 같은 이제 초반 여기는 뭐 슬슬 노후 준비 뭐 관련한 어떤 인문학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 노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런 어떤 실용적 인문학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져 나갈 건지 이런 게 이제 많은 이 고민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항상 이제 인문학 도시 하면 참여하는 시민 이제 이 문제가 걸리는데 우리는 한 4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인문학적 인간이라는 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권 도시 만들자 했을 때 일단은 일종의 줄탁 동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공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강상구에서도 실제 인문적 어떤 이 행정 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이 공무원들의 어떤 인문화 무슨 인문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강상구는 시민을 이롭게라는 표잖아요. 그래서 홍익인간 시민 이게 이제 인문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이 인문학적 어떤 행정의 요소를 이 가미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제 그 사람 중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공원 정책을 펼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우리 부서 이제 라든가 또 돌봄 영역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사실은 어떤 인문적 가치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지 지속성이 있고 또 이 시민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인문학적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시민들과 함께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끝으로 이번 기회에 인문 정책관 제도를 하나 더 가지고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장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 관계가 됐든 어떤 인문학적 장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정성구 박사님 혹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은 수가 별로 없어서 거절을 못 하겠죠? 증언을 거부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대야지 이게 저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인문도시 재밌게 들었고요. 지금 사실 우리 이제 광주에서는 동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정책관 제도가 있고 또 인문학당을 만들었고 또 인문도시 관련해서 도서관 사업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도서관으로 좀 상당히 큰 이슈 몰이도 하나 한 게 있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어찌 됐든 뭐 동구는 이제 사실 그 인문도시 로고도 사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 로고가 동구를 어떻게 상징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만들었고, 아예 인문도시를 아예 그 도시의 브랜드로 지금 정착시키는, 지금은 예전에 뭐 문화중심 동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썼는데 지금은 아예 인문도시 동구라는 것으로 되게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광산구가 어찌됐든 좀 차별화를 하려면 무엇이 우리들 자원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광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들은 그 광주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역사들을 아카이빙하는 방법들,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아카이빙 된 것들이 공간 속에 어떻게 뿌려질 수도 있고, 그게 시민들하고 어떻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 박종민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도 또 재밌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화될 부분이 뭐 우리 광산구만의 역사, 그리고 또 저는 어찌됐든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중요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 요새 제가 너무 다문화 쪽에 꽂혀가지고 지금 좀 밀고 있는 경향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단지가 물론 뭐 다른 자치구도 다 산단이 있지만, 또 광산구가 되게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단 비엔날레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기획도 해보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트 비엔날레 같은 걸 해보자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처럼, 뭐 산단 인문학 같은 거, 산단을 인문학 베이스로 논의하고, 우리 광산구의 공간 하나가 뭐 비어있는 공장이 뭐 될 수도 있겠죠. 거기가 아주 중요한 뭐 산단 인문학의 뭐 거점으로 자리를 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우선 그 이제 아주 제일 큰 차별점은 아까 우리 김재철 박사님 얘기한 토론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토론이 있는 광산이라는 게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요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기존의 인문도시들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월봉소원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좀 월봉소원이라는 어찌됐든 우리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그 걸출한 서원이 우리 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잘 이용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황룡강변에 그 기대승 선생이 어디로 산책했는가를 좀 봐가지고, 뭐 이 사색의 뭐 산책길, 우리 하이델베르그 가면 철학자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이제 어차피 하이델베르그 성이 있고, 성 건너편에 등산로인데, 거기가 뭐 예전에 이제 괴테가 그 산책했던 길이라는 것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제 걷고 마지막에 뭔가 확 트이는 전망대에서 그 뭐 괴테나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광산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오등산도 있고 황룡강도 있고, 그러면 그런 뭐 철학자의 길이라거나, 또는 또 요거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광산구는 작은 서원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봉선에 대한 컨셉을 좀 작은 단위로, 뭐 마을 단위, 뭐 사랑방 개념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그 이제 오늘 그 도서관과에서 이제 많이 사실 오셨잖아요.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커뮤니티의 중심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정말 중요한 그 중심 거점이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도서관이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점점 돼가고 있다라고 봐요. 작년에 제가 작년 여름에 뭐 노르웨이 오슬로 청장님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다 왔었던 그 코스 말메랑 그쪽을 이렇게 같은 코스로 한번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가 전부 다 도서관이 되게 공공도서관이 유명한 곳이고 거기 도서관들을 가서 보면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거나 책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자녀들이 이 가족들이 어린애들을 손잡고 노는 것이 날이 좋으면 공원인데 날이 좀 안 좋고 추우면 도서관에 와서 놀아요. 이렇게 노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도서관 안에 있고 그래서 인문도시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큰 흐름이고 또 방향이라면 도서관 쪽에 더 다양한 정말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다문화도 아까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광주는 뭐 민주 인권 도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런 다문화를 좀 포용하는 도시라는 컨셉으로 다시 말해서 이 이주민이 정책의 대상들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다라는 개념으로 민주 인권의 개념을 좀 더 넘어서는 다문화 포용도시 광산 뭐 이런 컨셉으로 인문도시에 대한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도 뭔가 분명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방금 이제 우리 김재철 박사님 말씀하신 토론이 있는 광산과 관련해서 뭐 이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 문화도 아까 이제 청년 토론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선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다양한 마을 의제와 관련한 토론들도 되게 재밌게 해보면 이게 광산이 정말 모범적으로 다문화를 그냥 향유 수준을 넘어서 그냥 안고 가는 포용하는 도시구나 이런 개념도 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많이 생각하셨네요. 그래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호 의원님. 아니,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요.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철학적 사고까지 해본 적은 없어서 발제를 하시는 동안에 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그 정의라고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다움에 대한 사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그런 행복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해본 적은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누가 뭐라 해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니까. 두 번째, 기본적인 물질은 또 가지고 있어야 내가 기본적인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해결은 해야 되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꼭 행복하냐? 저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 잘 먹고 편하게 살면 내가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을 가져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넘어오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또 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보면 행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같아요. 아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를테면
행정에서 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임금 체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물질이 좀 적다고 하면 그걸 만족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다스리거나 수련하면 되는 과정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관련된 문제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정책도 있고 뭐 체육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그런 행정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다양하게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문학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금 개인의 행복이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이런 접근 방식의 변화만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인문학 도시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나 의미 부여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특별히 뭔가 더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의미 부여를 해가는 작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오늘 어렵게 또 참석해 주시고 밥도 이렇게 굶으시고 참석을 해 주셨는데 또 빨리 돌아가서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 짧게 그냥 한마디씩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이 또 정리를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송희영 팀장님부터. 제가 잠깐만 끼어들게요. 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오셨는데 인문도시가 뭐냐 이걸 정의하는 것도 관계없는데요. 그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정책이나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냥 들으시면서 다음부터 참여를 시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정책팀장 송희영입니다. 저는 제 업무가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제 업무와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정책관님 중에서 그 실용적 그 인문학 그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광산구가 청소년 인구가 8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구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인문학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실용적 인문학으로 접근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구가 이렇게 알려준다던가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그다음에 주식하는 법,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하는 법, 사회에서 나와서 진짜 필요한 거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맞고 품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실용적 인문학을 한번 들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념 얘기하고 뭔 얘기하다가 바로 그냥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얘기여서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상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그래요? 김희림.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김희림입니다. 저는 오늘 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좀 많이 배우고 가려고 경청을 일단 열심히 했고요. 이제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 윤재철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저는 생활인문강좌 제가 이제 광산 아카데미 담당이에요. 네, 생활인문강좌 아카데미에 저는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좀 저랑 딱 일치하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좀 확대를 하고 싶고요. 정책에 도입을 하자면 그리고 아까 또 저희 기획단님께서 제시해주신 연령대별 실용적 인문학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 전문적인 광상한 아카데미에 더해서 저희가 연령대별로 이제 생활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문광자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것을 저는 정책에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류혜선 팀장님. 네, 저 교육환경개선 팀장 유혜선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에 청소년 토론 한마당 행사를 담당을 했었고요. 아마 정책기획관님이랑 청장님께서는 그 행사만 좀 보셨을 텐데, 저희가 7월 달부터 그 토론 한마당을 기획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저희 광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도 했고, 그동안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호대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제 흔쾌히 호대도 같이 해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 학생들이 일단 참여가 중요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교육청까지 제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토론 한마당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토론 기획단까지 꾸려가지고 그 각 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토론 논제도 좋고, 토론 이제 주제가 청소년의 일과 노동이었고요. 그거에 관련한 이제 세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긴 했는데, 주제도 좋았고 애들한테도 좋은 기회고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이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토론을 할 기회가 제가 생긴다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생하고 관련돼 있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금지법이 또 뭐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을 뭐 징병제로 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직접 토론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 대회 하는 거는 한번 해봤으니까 계속 확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 팀장님. 도서관 정책팀장 정진영입니다. 오늘 그 김재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잘 들어봤는데, 우선 결론은 광산구 정책에 이제 우리 인문학적 가치가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론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 도서관 정책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 좀 철학적 가치가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민을 발굴하려고 많은 프로그램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그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삶이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한 15명의 시민들께서 자서전 쓰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또한 이제 토론 활성화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그 제안과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좀 꽤 오래 업무를 했는데, 너무나 그 인문학적인 재산과 인문학적인 가치와 사상과 사유는 너무나 복잡하고 기묘하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난해한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강산구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그 얼봉소원과 기대성 선생님의 그런 철학 가치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나 어린이나 성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나 지쳐 있어서 저는 그 휴식과 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힘들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림의 미학과 좀 치유의 숲 속을 가서 힐링하고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상구에서는 어떤 대지랄지 땅이 넓기 때문에 치유의 숲길 아까 말씀하셨지만 치유의 숲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숲길을 인문학도 길이에서 인문학이 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숲길을 가면서 내 마음이 맑아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 그 신창동에는 그 마한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여행도 가다 보면 일본 같은 데는 박물관은 조그만 것도 굉장히 크게 해서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우리는 신창동에 유적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창동에 그 마한 유적지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어떤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많이 주어져서 우리 강상구에 앞으로 관광하도 도움도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신창동 유적은 발굴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죠? 그 중단된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그 앞으로 좀 발굴이 네,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관광 상품으로서 박물관이랄지 이런 사업들 국비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해서 많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여기를 보고 뭐 일본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문학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도시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마을이라는 장소하고 지금 도시라는 장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옛날에 이제 마당부터 시작해서 골목길, 미나리강, 논밭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것 내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뭐 추수 끝나면 거기서 미나리강에 썰매도 타고 그게 누구 토지 소유건 상관이 없었어요. 마당도 마찬가지예요. 잔치가 됐든 뭐 장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다음에 뭐 쌀이 울타리여가지고 이웃집에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 그러잖아요. 왜 알겠어요? 잔치하면 자기 집 식기 갖고 오는 잔치를 치를 수가 없어요. 옆에 이웃들 것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기억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도시공간이 왜 이렇게 인문학 도시가 안 되냐 하는 것은 저는 장소에도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농한기, 농번기 아주 그 라이프 스타일이 심플했기 때문에 함께 하고 함께 쉬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창의적인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게 경쟁해가지고 개인주의잖아요. 내가 성공한 것도 나의 몫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집 그 아들이 어디 가서 시험 합격했다거나 그러면 마을 잔치를 했어요. 왜? 동네 사람 덕이다고 그러고 다 공을 같이 나눴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공동체 문화라는 것은 세 사람이 만나야 거기서 놀이 문화가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시는 너무 삭막해요. 왜? 기계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간이 인간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생산성, 효율성 이러다 보니까 그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그 마당 정신이랄지 골목길 정신이 우리 지금 도시에 좀 살아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창동 유적이랄지 월봉서원이랄지 이런 공간 하나하나가 정말 사람들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힐링하고 싶고 하는 그런 장소들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늘
정원 도시를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셨고 우리 저 이종민 기조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네. 뭐 아까 기획관님께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은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인문도시 관련된 그 사업을 안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게 뭐 워낙 뭐 정의를 봐도 아시겠지만은 자연하고 반대되는 모든 학문은 이제 여기 인문학에 포함이 되고 그런 게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시민을 주권자로 모시고 면생이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도 전부 인문학에 그 폭넓게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구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시 브랜딩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내세워야 이제 중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함축돼서 가는 것뿐이지 전체 지금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사람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보고요.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 광산구만의 인문 이걸 찾는 게 이제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이게 우리가 인문학적 회의랄까 인문학적 대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꽤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상한 이 주제가 좀 그냥 딱딱한 주제에서인가 그냥 이렇게 그런 대화가 아닌데 나는 인문학은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마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인문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나 대학에서나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전달받고 그냥 배웠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이게 정의가 만들어지겠구나. 이 정의 개념이 세워지겠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공무원 들어오거나 또 많은 사람들 이 인문학에 대해 인문도시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도시로 흘러버린다고. 그래서 정의를 잘 내려야 한다. 문화도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집단적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유된 생활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주택도 그렇고 우리 의복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인문학은. 그러면 이런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 사회가 독자 생존의 사회가 됐어요. 이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죠.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독자 생존에 대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아까 제가 비판했죠. 비판도 해보고 사고도 해보고 그럼 뭐예요? 그다음 거기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상생을 해야 돼. 이 상생이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거든. 그럼 40만 광산 시민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상생을 해야 돼. 공동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돼. 이 가치가 상생의 가치가 광산 40만 명이 공유를 하면 그 가치가 그 시대의 광산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40만이 공유가 됐을 때, 공감을 했을 때. 아까 또 무슨 공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사유화돼서 이게 그럼 인간다운 가치는 뭐예요? 공간에서 우리 사유화된 도시에서 공유지요. 공유. 광장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광장, 공유하는 도로. 많은 사유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해서 광산 40만 명이 우리 광산의 도시는 공유로 가야 돼. 도시 공간이. 공유라는 가치를 우리 40만이 다 공감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광산의 도시 공간이 공유화된 도시 공간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인문학과 인문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뭐 역사 이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역사적 자원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가치를 어떻게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해야 될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화로 만들려면
30만이든 다수의 광산의 시민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오라 그렇게 가야 돼 했을 때 그 가치가 비로소 광산의 인문학적 가치로 문화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문화도시라고 아니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문도시라고 말만 했지 제가 볼 때는 다 문화도시더라. 기존에 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다 한 것들이다. 지금 문화 정책이나 이런 문화 활성화, 문화도시 활성화 다 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더 좁혀야잖아요. 인문은 그 문화 속에 더 좁은 정신과 관련된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대화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 행정적 지원책을 만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범주를 이 개념 규정을 안 내려버리면 그냥 문화도시로 가본다. 기존에 했던 보편적으로 했던 문화도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만 갖고도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사람 시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돼. 토론을 통해서 광산만이 정하는 인문도시, 인문학 또는 인문도시가 만들어져야 돼요.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져 버리면 안 된다. 근데 마침 철학소년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이 지금 드디어 네. 이런 사회적 대화, 네. 토론, 대화, 상생, 공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를 김재철 박사님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토론의 내용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김재철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오늘 발표 내용이 너무 불우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도서관 얘기도 본인이 다 하셨고 뭐 저 기대성 얘기도 다 하셨고 뭐 본인이 다 해놨어 지금 그 저 도시 환경 얘기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그냥 오늘은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 저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알미란 무엇인가 갖고 계속 몇 장 얘기 나오지만은 소크라테스도 결론을 내지는 않아요. 결국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스스로 이렇게 질적인 그 답을 이렇게 조금씩 그 찾아가는 과정이 그게 대화죠.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토론은 짧은 시간에 뭐 어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은 거고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그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청장님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됩니까? 막 예. 드디어 이제 발언권 엄청 메모하시던데. 예, 숨만 안 끊어지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참 오늘 토론을 그 의제를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의제가 정해지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광산이 왜 인문도시인가 이걸 저는 좀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펼쳐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 해주시니까 또 제가 이제 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이제 부서에서 오셔가지고는 또 일하시면서 내 업무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해주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됐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스펙트럼이 이제 넓었는데요. 역시 그 명저 있잖아요. 그 철학소년 명저에 제가 어떤 걸 쓰냐면 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썼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쉽질 않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문학이란 것은. 그리고 저는 인문학은 우리 김재철 기획관님은 그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학문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인문학은 별로 의미가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철학이거든요. 이것은 철학. 철학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뭐 인문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나는 별로
안 보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메모를 좀 이제 그 전에 이제 메모를 좀 해왔는데 오늘 또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제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인문 도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이 정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된 정의가 됐던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됐던 간에 인간을 중심에 둔 어떤 도시가 저는 인문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의 중심이 인간인 게 인문 도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로 광산구 주인이 시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민에게 교육과 훈련 그리고 참여의 기회와 공간을 확대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인문도시가 되려면 이런 게 이제 기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문주의적인 어떤 삶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시의 기준을 우리가 또 사회의 기준을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어떤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또 아까 교육관님 말씀하셨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또 문화나 윤리적인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하는 게 그게 일테면 인문도시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애초에 취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광산구가 왜 인문도시인가 이걸 이제 저는 기대했었는데 좀 넓혀서 크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임택 청장이 저를 만나면 항상 그 말씀을 하셔요. 동구가 인문도시인데 광산구가 무슨 자기들이 따라서 지금 인문도시다고도 그거 따라서 지금 많이 나한테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가 인문도시예요. 그러고 이제 많은데 저는 뭐 이 동구를 뭐 폄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동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교육관님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점을 몇 개 만드느냐 또 서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 도서관을 만드느냐 강좌를 하느냐 이런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극히 일부다. 행정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지금 가는 거냐 인문도시로서 가는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메모했던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22년 7월 1일 날부터 여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결제했던 것은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었고 그리고 첫날 제가 취임식을 안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남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 직급별 경청 간담회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직급별로 9급부터 했잖아요. 쭉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권위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지금 이제 패러다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딱 취임하니까 여러분들 다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일장 연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이 인문도시로 본다면 인문도시에게 저는 이제 테이프를 끊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졌던 이제 경청구청장실이랄지 동미래발전계획이랄지 지속가능한 일자리랄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시민 중심으로 시민의 생각을 듣는 과정에 대화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토론이 있는 도시가 지금 된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결과물만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 얘기만 한 건데 저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 아니었다. 물론 3년으로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렇게 쭉 가야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될 건데 이런 게 이를테면 인문도시적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민을 도시의 주인으로 세우는 인문도시적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저는 그렇게 항상 다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1313이나 살던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1313이라는 것도 어떤 거예요?
1.3.1 이후 살핌이란 이 정책이 어떤 이제 돌봄이란 그 영역을 행정의 어떤 하나의 이제 뭐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기반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를테면 마을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지금 1313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내가 설명을 이제 안 해도 될 거고 뭔 정책인지 알 것이니까. 살던 집 프로젝트들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제가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건 뭔 얘기냐면 사람이란 건 누구나 다 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좀 더 이제 과감한 사람도 있고 뭐 도전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뭐 진취적인 어떤 이제 것들이 좀 더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안정이고 심리라는 게 다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잖아요. 위험한 것, 낯선 것보다는 뭔가 편안한 곳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저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나이 어르신일수록. 그럼 이런 분들이 노후를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과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마을에서 늘 만나던 사람들과 익숙한 어떤 이제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제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 내용이 이제 안 나왔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오늘 또 그 기자한테 그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에서 이해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전국 모델이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산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의료비가 이제 절감돼 70% 이상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이제 정책들이 바로 이제 민선 8기에 이제 현장 중심이다 또는 이제 경청 중심이다 존엄 중심이다 이런 이제 가치관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정책기획관님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제 효율의 도시를 넘어서 이제 사람의 도시랄지 인문의 도시로 광산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청소년 토론 한마당이랄지 자서전 쓰기 오늘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이게 진짜 인문도시라고 보더니 자기가 자기 삶을 지금 고민한단 말이에요. 자서전을 쓴다라는 것은 남이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써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인문학적인 이제 삶이 또는 인문적인 삶이 시작되는 나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예. 우리는 그러니까 청소년 토론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지금 가리거나 우위를 지금 가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얘기를 그때도 얘기했던 건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들 속에서 나와 다른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나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뭐냐? 수목으로 할 거냐? 돈으로 할 거냐? 뭐 배경으로 할 거냐? 토론할 거냐? 이런 건데 토론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큰 의미 있는 것들을 했다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직은 한국 사회가 인문적 삶을 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철학적인 토대들이 다들 취약해요. 그리고 독일하고 우리하고 헌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헌법에 이제 국민이 딱 이제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국민이란 것보다는 인간으로 함으로써 아까 이제 다문화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취급을 하고 그리 명시함으로써 모두가 그런 이제 보편적 사고로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민하고 이 인간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국민이 아니면 인간이지만 이제 차별받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자화자찬과 같지만 아무튼 우리 광산이 그런 일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인문도시가 되는 것이지 뭐 4년 해가지고 8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패턴들이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오늘 토론이 완전히 뭐 의견 일치 본다거나 뭐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로소피라는 철학이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지혜라는 건 제일 위에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신 혹은 자연한테 우리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른한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혜가 아니고 지식사회가 되면서 지식, 정보, 데이터 오히려 지금 퇴화하고 있어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 얘기만 하잖아요. 가장 하급적인 지식의 개념인 데이터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 기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혜라는 것도 공유하고 서로 하는 기술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화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화, 분업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 시대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도생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누구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안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각자 이제 도생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이 되어 버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문제는 그 우리가 그 구슬을 꿰야 보배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꿰는 역할들을 각자 개성은 존중하되 꿰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제도가 할 수밖에 없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들을 시민들을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그 뭐 교육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존의 교육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경쟁 교육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별로 좋은 단어로 어감이 안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육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자주 만나야 되고 우리 청장님의 그 철학이 어쨌든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그 대화의 시간과 그런 것들이 좀 질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저도 바라봅니다. 오늘 하여간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한 말씀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장시간 발표가 아니라 너무 짧은 그랬어요. 발표에서 실은 내가 오늘 마지막에 결론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나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광산구 철학소년 박병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이 인문도시다. 근데 내가 그것을 왜 아까 청장님이 왜 광산이 인문도시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간다면 가치지향적 행정을 하는 것이 인문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광산이 인문도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사실 인문도시에 대한 대체로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우리 광산을 중심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이 인문도시를 지금 우리 사회가 인문도시나 인문학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다 그렇게 하더라 행정들이. 그래서 우리 광산이 인문도시를 하고 싶다면 지금 있는 그런 지향이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서 광산에서 행정이나 정책이 그쪽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가야 된다. 전 분야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참석하신 교육도서관과가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교육도서관과에서 하시는 일만이 인문도시가 아니라 인문도시는 전 부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인문도시 정책관 그러면 이건 구청장님 직속에 두어야 돼. 그래서 전 도시 전 행정이 전 부서에서 하는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그 인간의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우리 행정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예, 오늘 뭐 발표하신 의도는 충분히 다 이렇게 또 알아들으신 것 같고 또 나중에 또 제 2탄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좀 좁혀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기조실에서 좀 공지사항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오 팀장님 혹시 저희가 내년 저희 자산 정책을 수락을 하거든요. 기술부터 하시면서 그 중에 최소 20선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20선 선정이 되면 50%대로 토산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희가 그걸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심사를 저희 도시기획관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서면 심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예, 단체 카톡에다가 네. 좀 올려주십시오. 오적, 예, 오적 듣고 그 메일도 올려주시고 그쪽에 좀. 제가 단톡에서 다시 한번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간 인권 침해는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